그리 크지도 않은 숫자인데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죠. 바로 금리 그리고 이자입니다. 높아야 두 자릿수를 넘지 않는 이 숫자와 그 안에서 상처받는 우리의 이야기 나눠보려 두 분 모셨습니다. 투박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박입니다. 자, 오늘 예산안 짧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부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됐는데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그림, 총평부터 한번 해주시면요. 일단은 지금 경기가 이제 사실은 최악이거든요. 내수도 안 좋고 기업들도 어렵고 결국 경기 3주체에서 이제 남은 게 재정인데 재정이 과연 확대해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될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늘 정부가 주장했던 대로 긴축으로 편성할지가 사실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역시 예상 그대로 긴축 편성이 되었다라는 게 일단 총평인데요. 그래서 물론 세부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좋게 평가할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경기 대응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대응이라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거나 잘못 평가됐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일관성 하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끝까지 뭐 이제 건전 재정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긴축 재정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게 건전 재정이 되면 빚이 없어야 되는데 빚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건전 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긴축 재정을. 근데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과감하게 재정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순환을 시켜가지고 좀 세수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정부 입장은 경기가 안 좋은데 돈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더 아껴 써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예산에는 677조 4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총 지출 기준으로 보면 3.2%밖에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3.2%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뭐 일부 세수를 감안해서 좀 긴축으로 가자, 확장으로 가자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적어도 경제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성장 패턴보다도 더 낮게 편성이 돼 있고 보통 오르는 물가보다도 더 낮게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절대 포션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실상 지금 정부가 재정 편성이 레토릭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재정 준칙인데 지금 이미 정부 출범 3년 동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걸 한 번도 못 지켰다는 그런 비판에 시달리기 싫었는지 어쨌는지 강제로 이번에는 관리재정 수지를 GDP 3% 이내로 또 맞추기 위해서 2.9에 맞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거지로 좀 그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긴축을 감행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그럼 그 배경은 뭐가 있냐면 정부가 스스로 중기 재정 목표라는 것들을 쭉 두고 뭐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지출 계획을 짜거든요. 그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늘 수밖에 없는 의무 지출이나 경성 지출이 있어요. 노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못 바꾸겠고 그거는 지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연성 예산들을 대폭 줄이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긴축으로 가면서 지출은 늘리고 총액을 늘리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뭐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려면은 1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루면서 중간중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주제는 금리인데 일단은 과거로 백투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자본주의적 개념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이자, 금리. 그런데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전에도 없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것이 금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유재산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빌려주고 더 받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거의 역사의 최초의 기록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이제 이자를 받는 거였죠. 그게 바로 진대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보통 이제 뭔가 춘대추납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율 정책이라고 하지만 10분의 1의 이자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자가 붙는 방식이 되는데요. 진대법이라면 고구려 때. 네, 고구려 때. 네.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게 고려 때도 있고 조선 때 황고까지 있는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황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나는 황고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강제로 쌀 한 섬을 놓고 가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조폭인가요? 준조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자는 처음에는 이제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개인과 개인의 어떤 부채와 이제 채무 관계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사회 문제로 이제 좀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빚을 지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다. 예.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나 조선시대는 실제로 죄인이 됩니다. 아, 죄인이 돼요? 네. 아니, 근데 뭐 지금도 돈 못 갚고 그러면은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신용불량자나 파산이지만 전근대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 예.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신분이 격화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려 때나 조선 때 보면은 채무노비 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고려 때는 채무노비가 등장을 하더라도 약간의 개선의 여진이 있는 게 그때는 노비가 그 어떻게 보면은 대를 이어서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몇 년 일을 하고 나면은 빚을 갚게 되면은 거기에서 신분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조선 시대는 한번 채무노비가 되면은 자손 대대로 노비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가에서 볼 때는 막아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비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와 양반들 중심으로 채무노비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어떻게 보면은 빚을 지지 않도록 채무노비로 격화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를 만듭니다. 구휼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이에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뭐 긴축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확대 흑자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선은 기본적으로 흑자 재정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재정을 매년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흑자 재정을 편성을 해놓거든요. 예. 그걸 그 매년 쓰는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재정의 한 3분의 1 정도는 언제든지 구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채무로 인해서 노비가 돼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으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보면 암양위천이라고 배웠거든요. 예. 양인을 압박해서 천인으로 만든다.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빚 줘서 빚 못 갚게 하면은 그럼 노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자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빚을 져서 갚지 못하는 게 말 그대로 굉장히 무서운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래서 하나의 사상적인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큰 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내요. 예. 그래야 자연스럽게 암양위천이 이루어지더라도 반발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빚을 못 갚으면 아 죄인이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게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예. 그걸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에 떠맡기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만들어 가려고 했고 몰아갔다. 그러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최악인가. 요즘은 이제 돈 빚 못 갚으면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이제 신장 떼서 팔고 이게 더 최악인가 아니면 본인이 노비가 돼가지고 돈을 갚는 게 더 최악인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자기 자손도 노비가 되는 거니까 최악인 거죠. 아 그게 더 최악이네요. 네. 신장은 본인 신장만 빼고 그렇죠. 파는 거지 자손의 신장을 파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채무 노비라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이제 관장하는 관청이 장혜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는데 이 관청이 조선시대 굉장히 중요한 관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현실로 와서 일단은 예전에는 이 정도로 이제 이자 금리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게 네.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에 지금 이 금리 정책을 좀 보죠. 일단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13개월 예. 연속으로 동결해서 역대 최장이다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금통위를 열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금리를 3.5로 동결했고요. 기간수로 치면 1년 7개월간 지금 현재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동결을 결정한 배경 두 가지죠.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가 걱정된다는 건데 그거보다 더 크게 걱정하는 거는 지금 막 불붙기 시작한 이 집값에 대해서 낮은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릴 경우에 집값을 너무 부추길 수가 있다는 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동결 발표를 했는데 그 동결 발표를 두고 아주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아쉽다라는 평을 냈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은 중립적으로 이제 금리를 결정한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그래도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듯한 모습을 사실 이제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 정부는 왜 아쉽다라고 했나라고 보면 아까 저희가 처음 이제 내년 예산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내수라든지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서민생활의 고충이라든가 걸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금리를 풀어서 경기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게 정부의 일단 복심인데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그거에서 발을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이제 평가한 걸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는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추석을 앞두고 연달아서 이제 내수 진작책이랄까 추석 명절 대책이 이제 계속 발표됐거든요. 네. 또 될 예정이고요. 주요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대책이 그나마도 효과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장의 심리가 풀리고 돈이 조금 도는 와중에 그런 어떤 지원책이 시너지를 냈을 때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부는 노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긋나다 보니까 금리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이례적으로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서 크게 화제가 됐지만은 그동안 기사 찾아보면은 6월 달부터 국민의힘하고 정부 쪽에서 맞습니다. 계속 그 대통령 정책실장도 그렇고 네. 선제적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 금리 인하라는 게 뭐냐면은 꼭 미국 연준에서 금리 내릴 거니까 꼭 네. 거기 내리는 거 우리가 봐야 돼? 우리가 먼저 내리면 안 돼? 이 맞습니다. 얘기를 계속 6월 달부터 하고 이제 이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압박을 한 건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최근에 지금 너무 빚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경쟁적으로 대출을 주던 시중은행들이 지금 대출 금리를 다 높이고 있거든요. 네. 너무 빚이 많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야 이제 대출 그만 줘 해서 금리를 높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한테는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은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이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근데 아주 잘 중요한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말씀인데 예, 예. 지금 사실은 금리를 놓고 예. 지금까지 흘러왔던 한 3, 4년 정도의 이 텀이 있거든요. 2021년 말부터 사실 고금리로 쭉 올라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때 각국을 한번 보시자고요. 각국의 통화 정책을 하는 부서와 재정 정책을 하는 부서들이 호흡이 잘 맞는 나라가 있고요. 엇박자를 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의 정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맞아요.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고금리를 미국보다 먼저 인상했거든요. 금리는 예를 들어서. 그럼 고금리로 간다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이 있더라도 서민 경제나 이런 데 고통이 있더라도 통화량을 줄이면서 물가를 잡아가겠다라는 건데 그 와중에 예를 들면 정책 대금 같은 것들이 50조씩 풀리면서 통화량이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가 계속 쌓여온 거죠.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뭐 금리 내려라 해서 통화를 풀려라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놓고 사실 이제 요 최근에도 7월 달에도 2단계 DSR 테스트를 이제 미뤄주면서 또 집값에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집값이 좀 또 아뜨거 하는 상황까지 오고 또 이제 은행이 마침 대출 금리를 그러면 정부 말에 따라서 올리겠다 올리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저께 일요일에 일요진단에 나와서 이제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내가 대출을 통제하라고 한 게 꼭 금리를 올리라고 해서 너에게 예대금리 마진을 많이 보라고 한 건 아니다. 다른 한도를 통해서 줄여라라고 하면서 정책의 정합성을 두고 계속 엇박자가 나서 사실은 시장도 혼란스럽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다고 지금 그러니까 9월 다음 달에 지금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네. 우리 정부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한은도 낮출 테고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죠. 이제 미국이 예. 결국에는 낮추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낮춘다는 거는 환율을 바로 건드리게 되거든요. 우리 통화 가치가 싸지니까요. 그럼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지금도 역대 최대인 2% 포인트가 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벌어질 경우에는 우리는 환율이 위험하죠. 환율도 위험하고 달러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적어도 선제 인하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로는 말하는 거는 미국이 내린다는 확실한 징표만 있으면 한두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아까 살짝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었어요. 또 바로 예. 우리 금통위 다음 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요 100% 9월달 미국 금리 인하를 이제 전망하고요. 예. 다만 0.5냐 0.25냐 이것만 남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드디어 확실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요게 이제 그동안 정부 여당의 압박의 포인트였는데 한국은행도 내심으로는 그러고 싶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게 근데 나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너희가 그 몇 달 사이에 집값에 불을 지펴놨잖아. 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광희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중앙은행이라는 게 그 전에 옛날에는 뭐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호조에서 뭐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건 정부에서 그냥 뭐 일종의 기준 금리라는 이런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없고요. 그냥 이자의 한도 정도, 법정 한도 정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조선 후기 1890년에서 1905년 6년 사이에 이제 사채업자들이 남겨놓은 장부가 있습니다. 예. 그 장부를 보면은
20%예요. 그러니까 20%를 법정 이율로 정했고 그것을 넘으면 곤장 몇십 대를 때린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고리대금 업자들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네. 낫네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함정은 있습니다. 우리는 연 20%인데 예. 거기는 석 달이 됐든 여섯 달이 됐든 똑같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이 되는 거지만 예. 그 정도를 가지고 일단 좀 어떻게 보면 민심을 좀 다독이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리 이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본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에서 조금 더 금리 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공간 칼럼 오늘은 경제와 역사가 만났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의 역사작가 투박 대박 양박 모시고 오늘 지금 금리 이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사실 최초의 고리대금 업자는 국가였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국가도 20%가 넘으면은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들이 규제를 하기도 했다.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 네. 이제 20%가 아니라 일정하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자율은 좀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직감했을 때 원금보다 이자가 높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고려 때 이제 잠호정식법이라고 해갖고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조선 후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정도를 이자율로 한정을 했고 상식적인 선에서는 대체로 한 10% 정도였다는 점에서 이제 그 이자율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이자를 내고 쌀을 빌리거나 돈을 빌린 사람이 결국 갚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돈을 빌리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빌리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으면은 제가 쌀을 한 가마니를 빌렸으면은 한 가마니하고 10분의 1을 더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빌려 먹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그걸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채무 탕감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환곡을 이제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채업자들이 남겨놓은 그 장부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백 건의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 보면 흥미로운 게 담보가 없어요. 그리고 남대문 시장 일대 상인들에게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거였거든요. 신용대출이었다고요? 신용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굉장히 커서 뭐 1,000냥, 3,000냥 이런 식으로 빌려준 것들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채권 회수를 못한 게 5% 이내입니다. 엄청난 신용사회. 사회네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일정하게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빌려줬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한번 갚지 않는다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안에 공동체들은 그러니까 아마 상인들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부분들이 개인의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그들이 만약에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다면 예. 이거는 오히려 국가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빌려주면은 받을 수 있다. 라는 확신 속에서 그 이자율이 선택이 된 건데 예. 이제 그게 좀 범위가 넓어지거나 무책임하게 그냥 일정하게 수입만 올리기 위해서 빌려주게 되면은 결국은 누군가의 파탄을 염두에 굉장히 두는 거죠. 놀라운 게 5%밖에 안 된다. 그때 서약서 써가지고 제가 이 돈을 못 갚을 시에는 제 신장과 안구를 팔아서 뭐 갚겠습니다. 뭐 이래서 겁이 나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제 그래서 하나씩 이제 갚아 나가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 원리금 균등 상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냥을 빌려주면 100일에 걸쳐서 이제 1,200냥을 1.2냥씩 갚는 방식.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장부에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 굉장히 약속을 잘 지켰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누군가가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이자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일정하게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면은 사실은 이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자체가 좀 건전하게 그런 어떤 신용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간과해서 뭐 왜 못 갚는 거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들 아마 사채업자들은 이 사람이 얼마 정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빌려줬기 때문에 예. 이게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이제 계속해서 대출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걸 만약에 못 갚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또 사회 문제로서 그 때에 따라서는 그 개인에게 비난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라도 열심히 갚았는데 이제 현대로 돌아와 보면은 지금 가계부채 가계부채랑 국가부채를 합쳐서 3천조 원이 넘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고 지금 연체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좀 비춰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일단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뭐 국가부채 뭐 다 합쳐가지고 3천조를 넘었다는 이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어요. 지금 정부는요, 오늘 그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두 발언을 제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때 빚이 나라 빚이 400조가 늘어가지고 내가 지금 임기 3년 차인데 지금까지도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짜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빚이 늘어나는 것처럼 사실 얘기했는데 지금 이 정부 출범하고도 연 100조씩 계속 아무튼 100조 정도씩 국가 채무가 늘었어요. 100조 정도. 아니 그러니까 2년간 한 120조 원 그 정도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계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어쨌거나 우리 사회가 경기가 이제 풀리면서 뭐 수출이 잘 되건 내수가 잘 되건 해서 가게든 뭐 정부든 기업이든 양적으로 질적으로 잘 성장하면 좋겠으나 어쨌거나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단 최근 2, 3년이 달려왔다고 치면요. 뭐 팬데믹 원인이든 뭐든 왔다고 치면은요. 그 빚을 누가 담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빚이 양성화되기에는 어느 빚을 누가 주체로 담는 것이 더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3천조래 큰일 났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이에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기업 연체율도 현재 사상 최고입니다. 가계부채도 1,800조 최대치를 돌파하고 가계부채 때문에 쓰러지신 분들 또 자영업자 100만 명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국가가 빚이 한 2, 300조 는다고 해서 또 한 2, 3년 사이 120조, 130조 는다고 해서 우리 국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액 3천조의 공포감을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경제 주체 3주체가 모두 합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부담하는 게 국가적으로 빚의 배분에 그러니까 맞느냐. 신용도도 높고 안정적으로 세수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신들 보도 보면은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계부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계부채가 높고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부채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리스크를 낮게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OECD라든지 IMF가 가끔 이제 우리 정부랑 이제 정기 미팅을 하고 나면 레포트를 내는데 우리 정부가 늘 하는 얘기가 건전하게 재정 잘 관리했다고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앵커님 말씀처럼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거를 내버려 두고 있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가계부채는 빚이 들잖아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지요. 내수의 침체로 이어지죠. 수많은 서민들이 사실 고통 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국가부채가 는다고 해서 당장에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는 사실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산업 투자도 될 수 있고 과학 투자도 될 수 있어서 선순환하는 승수를 쌓기도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얼마의 부채를 담당해야 되는 것과 또 그 담당한 부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잘 쓰여질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3천조다 이런 걸 문제할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가가 더 빚을 내더라도 현재 불경기를 어떻게 뚫어갈 것인가 이거를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없이 총부채에 대한 공포감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근대 재정하고 이제 그 현대의 재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률을 염두에 두는 재정 정책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이거든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매년 같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제 성장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재정 정책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재정 정책의 미덕은 검소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조 같은 경우 만약에 재정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에 민감한 왕이 영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 불러갖고 방문수 시켜서 무려 140개 관청을 다 뒤져서 거기서 30만 냥의 절감 부분을 찾아냅니다. 1년에 걸쳐서.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미덕이 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검소하게 하고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더 큰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과 현재의 패러다임이 다르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어떻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의 역사를 볼 때 항상 보면은 흑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맨날 적자로 허덕허덕 하지만 그 흑자 예산이 가지고 있는 미덕은 백성을 구하겠다. 언제든지 살리겠다. 실현하지는 못해도 이념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재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흑자 예산이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
되는 거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영조 스타일로 조금 쥐어짜서 어디선가 좀 절약해야지 허리띠 졸라매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로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솔직히 이제 진짜 편하게 말씀드려서요. 예. 다 좋다. 그래 뭐 세수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 긴축한다고 하면 그나마 긴축이라도 잘 돼서 예. 뭐 정말 빚이 안 늘고 어떻게 근근히 한 해도에 넘어가나?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하더라도 그 목표가 달성이라도 된다면 그나마 한번 좀 좋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준칙 달성은 애저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거지로 지금 맞춘 기분이 들고 하도 이제 욕을 먹으니까요. 계속 또 감세를 하고 있어요. 계속 감세를 하고 있고요. 예. 되지 않을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작년에 세수 결손과 올해는 최소한의 작년에 절반 정도 세수 결손 23조 이상 날 거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답이 작년보다 상반기에 10조 원 덜 거쳤다고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56조가 났고 이미 상반기 10조가 덜 거쳤고 이대로 간다면 연말에 23조까지로 일단 예상을 하니까 예. 작년 절반 수준이죠. 딱. 그 정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못 메꿉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지금 예산이 나옴과 동시에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 발행 계획까지도 사실 나왔거든요. 예. 적지가 않아요. 이거는 또 어쩔 수 없죠. 최소한의 빚이라도 내고 안 하면 삶이 운영이 안 되니까요. 모라토리움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결국 국고채는 발행을 해요. 늘려서. 조금 더 늘려서 경제 선순환용 마중물이라도 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자르는 모습까지 보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정부의 철학, 대통령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이 철학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의 또 달라진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간 칼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의 역사작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